실제로 시험관 해보면 정자 상태에 따라서 수정량이 확 바뀌는 경우도 많거든요. 남편분 정자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자 상태가 조금 이상이 있고 잘 안 되고 있었다, 즉 몇 년간 안 됐다, 그러면은 이건 정자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관을 가야 된다는 강력한 이유가 되는 거기도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는 혼인증빙 서류가 있어야 돼요. 꼭 빠져서 안 되는 거니 우리나라는 시험관하기나 인공수정할 때 부부 확인증이 꼭 필요합니다. 분류는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간단한 사례를 보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우리가 아직 젊은데 인공수정부터 해봐도 되는가? 아내분의 나이가 32세, 우리나라 초산 나이보다 낮을 때는 인공수정을 그냥 바로 가도 될까요? 어떨까요? 시술 생각을 하고 오셨다고 하면 저는 그냥 인공수정부터 시작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검사 결과가 괜찮다는 가정하에요. 그렇죠. 그 상태를 보고 진행해도 괜찮고, 그렇게 해서 한두 번 하면 사실 될 사람은 그 안에 돼요. 그러니까 저는 보통 그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그렇게 시도하는 것도 이분들의 경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 맞벌이 많이 하시잖아요. 맞벌이 하는데 39세 여성이다 이러면은 바로 가는 게 맞을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이제 불안감이 조금 크시다라는 거니까 저는 그냥 이럴 경우에는 시험관부터 권장드리는 편입니다. 맞벌이도 하고 바쁘기도 하고 40세가 넘으면 유전적인 문제도 생길 가능성이 높으니까 당연히 먼저 시도하는 게 낫다고 설명을 드리죠. 다시 한번 정리 드리면 38세 이상은, 그리고 또 초산, 한 번도 임신한 적 없는 경우, 그리고 국가에서도 난소 기능이 낮은 경우에는 시험관을 바로 가라고 하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난소 기능이 낮으면? 결국 난소 기능이라는 거는 딱 그때 당시에만 어떤 그렇게 나온다라는 거지. 결국에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 난소 기능이 좋은 분이든 아닌 분이든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는 수치라는 걸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런 검사를 하시는 시기의 여성분들은 사실 30대 중후반인 경우들이 많아요. 30대 중후반은 정말로 급격히 난소 기능이 감소하는 시기니까 약간 난소 기능이 더 감소하지 않도록 그나마 약간 기능이 좋으실 때 시술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자녀 계획을 세우시는 게 낫죠. 좀 객관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난소 기능이라는 게 나와서 다행이지, 요즘에는 사실 저한테 호르몬 치료 받으시는 폐경분들도 젊어 보이세요. 생식 능력도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의 문제가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는 나의 건강과 실제 나의 건강은 다를 수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팔관 막힌 건 당연히 수정이 안 되니까 해야 되는 거고요. 남편분 정자가 약하다, 이게 어떤 경우가 좀 고민을 할까요, 선생님? 이제 운동성, 모양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데, 결국 운동성이 약하다라는 거는 이제 자연 임신율은 그만큼 더 낮아질 수가 있고, 인공 수정으로 아무리 활성화를 시켜도 약간 그 정도로 회복이 안 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한 번 검사로는 다 알 수는 없지만 남성분들은 컨디션에 따라서 또 검사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한 두 번 정도 하셨던 검사에서 계속 운동성이나 모양에 문제가 있다면, 그러니까 운동성을 높일 수 있는 처치를 하는 것도 있고, 시험관으로 이제 넘어갔을 때는 난자 안에 정자를 찔러 넣는 미세 수정이라는 그런 의료 기술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더 수정능에 좀 더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시험관으로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성공 사례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난자도 처음에 나오고 나면 어느 난자가 좋은지 구분이 잘 안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정자는 너무 많아서 아예 구분이 안 가요. 그래서 해외 학회를 보면 남성 불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남성 불임이 아직 미개척 분야예요. 이유가 정자가 많으니까 좋은 걸 고르면 되지 굳이 그렇게 하는가, 이렇게 하는 게 있어서 실제로 시험관 해보면 정자 상태에 따라서 수정량이 확 바뀌는 경우도 많거든요. 남편분 정자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자 상태가 조금 이상이 있고 잘 안 되고 있었다, 즉 몇 년간 안 됐다, 그러면은 이건 정자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관을 가야 된다는 강력한 이유가 되는 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궁내막증이나 또 꼭 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반복유산. 반복유산은 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반복유산이 염색체 관련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착상전 유전 검사, 그 PGTA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 어떤 인디케이션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면역 요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검사를 해보시고 이제 순차적 시술을 하셔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반복유산 이력이 있을 때는 조금 시술 고려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많은 산모분들이 또 아이를 낳은 부모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아이를 가졌는데, 아니면 내가 아이를 출산했는데 얘가 잘 발달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해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PGT에서 유전적으로 건강한 걸 먼저 증명해 놓으면 그런 걱정을 좀 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장점으로 요즘에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는 나이가 이제 더 올라갔기 때문에 그건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례 넘어가기 전에 하나 또 많이들 말씀하신 게, 시험관 아기를 하면 몸이 너무 많이 상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보통 몸이 많이 상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는 좀 반복적으로 좀 여러 차례 시술을 받으신 경우에 많이 해당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시험관이라는 그 과정 자체가 1회차는 한 달이잖아요. 그 한 달에 어떤 이제 약을 쓴다던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몸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건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이 좀 많으신 경우에는 사실은 저자극으로 해서 좀 약의 용량을 줄여서 난소 자극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뭐 물론 그럴 경우에는 난자의 어떤 획득 양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적을 수는 있지만 어느 쪽에 더 주안점을 두고 계시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편이죠. 그래서 이제 몸이 많이 상한다는 걱정은 이런 설명도 드려요. 진료를 할 때 오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주사를 맞고 4시간 뒤에 배가 아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인은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봤을 때 약을 조절하거나 주사 시간을 그럼 약간 언제로 바꾸세요, 간격을 바꾸세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율하면 시험관악이나 아주 몸이 상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밥 먹으면 소화되는 것처럼 그런 생리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어요. 평생 하는 게 배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배란을 인위적으로 하고 있다, 이 차이밖에 없다고 저는 설명을 드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확률, 우리 로또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럼 로또가 800만 분의 1인가 그러잖아요, 선생님. 그러면은 인공수정은 어떨까요, 선생님? 사실 로또보다는 높죠. 기대하시는 만큼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해당 성공률이 한 10%에서 15% 정도, 사실 자연 임신율에 비해서 뭐 굉장히 높지는 않고요. 3회 누적을 해서 이제 뭐 인공수정을 했을 때의 성공률은 한 30% 정도 내외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시험관은 얼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큰 차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해당 임신 성공률은 한 평균 30%에서 50% 정도. 이거 뭐 병원이나 나이나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당연히 차이는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신선배아 이식을 했을 때는 한 35%에서 45%, 그리고 동결배아 이식 시에는 30%에서 40%, 그리고 3회 누적을 해서 시험관을 하셨을 때는 최대 70%에서 80% 정도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밑에 건 이제 세계적인 거거든요. 세계적인 결과를 봤더니 30세 여성의 경우에 1회 성공률은 44%, 40세 여성은 20%, 우리나라도 거의 비슷해요. PGT-L 했으면 40대 여성도 20% 조금 더 올라간다고 돼 있어요. 유산율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시험관은 네. 이 정도 성공률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죠. 네, 제가 오늘 아침에 급조한 슬라이드에 성공 사례거든요. 성공 사례만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래요. 좋은 걸 보고 계속 생각해야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안 되는 거는 저희가 생각하고 저희가 그걸 발전시키기 때문에 좋은 결과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분은 외국인이셨어요. 41세셨고 그 다음에 결혼도 그 당시에, 그러니까 41세가 2년 전에 오셨으니까 20년에 결혼하셨으니까 한 3년 됐죠, 거의. 외국인의 경우는 혼인증빙 서류가 있어야 돼요. 꼭 빠져서 안 되는 거니 우리나라는 시험관악이나 인공수정 할 때 부부 확인증이 꼭 필요합니다. 분류는 안 돼요. 너 애 생겼니? 애 뵀어? 잘 안 되네요. 이분 특징이 임신한 적이 3번 있었는데 3번 다 유산이 됐어요. 체질량 지수가 높았죠. 그 몸무게가 많이 나가셔서 전에 얘기 드렸지만 체중량이 많이 나가면 유산력이 올라간다, 이거에도 합당하죠. 그래서 본인은 인공수정을 하고 싶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기본 검사했는데 남편분 정자수가 역시 적었어요. 그러니까 아내분은 본능적으로 남편분의 정자가 약하다? 뭐 이런 걸 느낀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렇다고 이제 아내분도 난소 기능이 아주 좋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남편분이 외국에 가셔서 정자를 얼려놓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얼려놓고 얼린 걸로 인공수정을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네. 첫 번째 주기거든요. 보면 내막도 얇고 난포가 조금 하나 보이죠, 저쪽 끝에. 네. 여기 맨 밑에 쪽에, 가운데 사진의 밑에 보이고, 그 다음에 보이는 게 난포가 좀 자라면서 내막이 세 줄로 보이잖아요. 저희가 매번 강조하지만 그 시험관 아기를 할 때 내막이 세 줄로 보이면 나중에 임신 확률이 조금 더 많이 올라가요. 초음파 보실 때 내 내막이 세 줄 이상인지 꼭 확인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인공수정 했는데 안 됐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자궁이 좀 컸잖아요. 빈혈 수치 6.2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1년 내내 빈혈 교정을 했어요. 네. 약을 먹고 조절하고. 그래서 저는 시험관 아기를 갔으면 하는데 나이도 있으시고 하는데 인공수정 한번 더 해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뭐 본인의 희망이니까 인공수정을 진행했고, 주사로만 썼어요. 약을 쓰진 않고 주사제로만 쓰고 인공수정을 진행했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내막이 세 줄로 잘 보이고, 그 다음에 그 동그란 난포도 보이죠. 그리고 배란이 되는 걸 확인하고 인공수정을 했고, 인공수정 할 때 배란이 되는 걸 확인하는 게 좋나요, 안 좋나요, 선생님? 확인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배란이 조금 생각한 것보다 일찍 됐을 때는 자연 임신 시도를 좀 추가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개의 난포가 배란이 결국 되는 거니까 시간차를 두고 뒤에 배란이 되는 경우에는 또 시술 뒤에도 한번 저희가 날짜를 잡아드리기도 하니까요. 배란이 됐을 때쯤에 인공수정 하는 게 원래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때 했고, 이분의 경우는 임신이 됐어요. 저도 사실 놀랐어요. 그래서 317, 그리고 네. 더블링 확실하게 되죠, 764. 그래서 네. 심장 뛰고 이분 출산하러 가셨어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물론 저희가 엄격한 기준도 있긴 하지만 내가 임신력이 있다면 상의를 해서 인공수정 해볼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35세인데 반대예요. 나이는 젊으시나 난소 기능이 더 낮죠. 그리고 FSH 10.3 이게 생리 이틀째 호르몬이거든요. 난자의 질도 약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나팔관 조영수를 했는데 지금 보이세요? 나팔관이?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이죠? 네. 이게 초음파로 보면서 그때그때 잠깐 보는 거니까 잘 안 네. 보일 수 있는데 히코시를 하고 나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의외로 나팔관들은 잘 뚫려 있다. 의외로 뚫려 있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정액 검사한 거죠. 정액 검사 어떠세요? 선생님? 아주 좋아 보이는데요? 아주 좋죠. 예, 예. 그래서 이분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정자가 좋으면 또 난자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정자 상태였어요. 시험관 아기를 진행했고 난소 기능이 낮았어요. 저반응이니까. 그 주사를 진행했고 난포 2개 자랐거든요. 보통은 이때쯤에 저기 커져 있는 오른쪽 난포를 보고 배란 유도하고 시험관을 바로 난자 치료를 할 수도 있는데 이분은 한 번 더 기다렸어요. 그때 난포가 몇 개 더 자랐죠. 그래서 네. 뽑았더니 이렇게. 자, 여기서만 가지고는 어느 난자가 좋다? 이거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실제로 수정을 시키다 보면 좋은 수정 라인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죠. 정자 처리 깨끗하게 했고요. 그리고 타임랩스를 보면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분은 수정란이 여기 보시면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분열도 되고 하는데 여기쯤에서 두 개로 약간 프레그멘테이션이라고 해서 튀어나온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약할까 이런 걱정도 하고 그래서 어떤 판단을 했냐면 이분의 이 수정란은 엄마 자궁 안에 빨리 넣는 게 좋겠다. 그래서 2일 배아를 했어요. 우리 3일 배아, 5일 배아 얘기도 했던데 네. 2일 배아 이식을 했죠. 근데 이분은 정말 운이 좋게도 임신도 235 나오고 더블링도 돼서 860 나오고 그 다음에 애기집 확인하고 그 다음에 올 때 약간 좀 고민됐어요. 이렇게 보면 어떠세요, 선생님? 애기 집이 아무래도 사이즈가 어느 정도 큰 상황이니까 애기가 보이면 좋을 것 같은데 안 보였었나 봐요. 예. 사실 저도 약간 불안했어요, 이때는. 예. 약간 불안했는데 그래도 이럴 때 나오면 저는 항상 다음 주에 보자고만 말씀드리거든요. 괜히 그때까지 불안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하루 차이로 많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심장이 잘 뛰고 그 다음에 잘 졸업했어요. 이 두 케이스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처음에 인공수정은 임신한 적이 있다면 인공수정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수 있다. 경제적인 여러 가지 따져서. 두 번째로는 시험관 아기가 젊은데도 난소 기능이 떨어지면 시험관 아기를 가되 정자 상태 아까 보셨잖아요. 정말 좋았죠? 남편분의 정자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 배양도 상황에 따라서는 좀 일찍 이식하는 것도 괜찮다. 무조건 PGT 할 필요는 없다. 젊을 때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시험관하고 인공수정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마무리 접을까요, 선생님? 시술 들어가면 많이 긴장하시죠? 그래서 인터넷에 많이 찾아보고 오시고 사실은 뭐 배우자분이랑 좀 정하고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객관적으로 이제 의료진들은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종합해서 보고 판단을 하게 되니까 전문가의 어떤 말을 조금 듣고 좀 믿어주시고 같이 진행을 하시면 더 도움이 되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최적화된 시술로 먼저 시작을 하셔서 시간 낭비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막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